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즐거운 또 독서 토론 시간이 이제 또 돌아왔습니다. 예, 네, 오늘은 그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네, 가지고 오늘 또 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그 저자와 책 소개를 또 이렇게 간략하게 먼저 해 드릴게요. 음, 저자는 이제 마이클 샌델이고요. 저자 소개입니다. 마이클 샌델은 1953년생이네요. 미국의 정치 철학자입니다. 그는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하버드 교육 강의 저스티스로 익히 알려진 바 있으며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의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1982년도에 발표했네요. 음, 오늘날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 공화주의자이며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가로 유명합니다. 그는 현재 미국 예술 및 과학 아카데미의 특별 연구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재임 중입니다. 네, 그 책 소개를 하자면은,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그 정의에 관한 세 가지 관점을 이제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복지의 극대화, 그다음에 자유의 존중, 미덕의 배양 이렇게 세 가지 이 관점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리주의자는 이제 복지 쪽에서 관점으로 이제 벤담이 주창한 건데 뭐 우리가 이 정책에서 얻은 이익을 모두 더하고 모든 비용을 빼면 다른 정책을 펼 때보다 더 많은 행복을 얻게 되는가? 그래서 뭐 과학적으로 하여튼 뭐 더하고 빼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복지가 극대화되고 뭐 전체 행복이 증대된다면은 그것을 어떤 정의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이 이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은 이제 내가 만약 이혼을 했을 때 나한테는 플러스 3이고 배우자한테는 마이너스 1이고 자녀한테 마이너스 5라면은 그래서 총이 이제 마이너스 3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옳지 않다. 뭐 정의롭지 않다. 뭐 이런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이제 이 정의를 좀 기준으로 본다면은 어, 이것은 그다음에 애덤 스미스 같은 사람이 이제 도대체 왜 일요일 저녁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학교에 그리고 이제 존 로스 같은 사람이 주장한 건데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이제 주장해서 개인의 자유는 기본권이고 이 권리는 누구나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권리는 선보다 앞선다. 그러니까 권리가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자유주의는. 그래서 이제 이 권리가 어떤 정의의 기준이 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이제 도덕주의자인데요. 도덕주의자는 어떤 공동체 미덕이 중요시하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로 주장했는데 목적에 적합한 것이 선이며 공동체의 미덕을 합의 공동체의 미덕은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해야 한다. 뭐 이런 거고요. 하여튼 도덕주의자는 선이 권리보다 앞선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와 반대 입장이죠. 권리가 선보다 앞선다고 그러는데 선이 권리보다 앞선다. 그리고 선은 이제 공동체 미덕이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하냐? 주장하고 어떻게 있습니다. 봐? 그다음에 괜찮죠? 이제 예. 그다음에 이제 공화주의자 이제 마이클 샌델은 이제 도덕주의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더 심화시켰다고 그럴까요? 뭐 현실에 맞게 했다고 그럴까요? 저 그런 건데 인민 주권과 공동선을 추구하고 정의에 이르기 나를 좀 이따가 내 아빠 채줄게. 공동성을 추구하는 좀 이거 못 먹겠다. 토론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뭐 이런 하여튼 도덕주의자와 공화주의자의 차이점은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인이 있어가지고 뭐 정치 옛날 그리스 시대에 정치, 군인, 생산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치는 이제 철인이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 샌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철인이 아니고 인민주권, 뭐 민중 대다수가 어떤 좀 달아. 그런 이런 거 좀 달아. 위치에 이제 도달해서 어, 이건 달아. 해야 된다. 뭐 이런 뜻. 책 소개는 이제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먼저 이제 이 책을 읽은 소감을 이제 병건 쌤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정의라고 이름 붙인 것을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정의에 따라서 세상을 또 어떻게 규정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생각하겠는데, 마이클 샌들은 제가 계속 읽어봤을 때는 어찌 보면 공화주의자에 가깝다는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말하는 공리주의까지는 아니지만 공화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 쓴 책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어, 정의 자체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의 그 자체에 대해서 이게 물론 정의 자체가 이제 도덕적인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시스템에 대한 가치의 선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도의, 표현은 좀 옳지 않았었느냐. 그래서 우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좀 불편한 읽는 과정에서도 그런 생각, 여러 입장을 나열하고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어, 최종적으로 정의 그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아직까지 이 사람의 주장을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책을 읽는 소감은 하여튼 이제 뭐 많은 이제 정책이 발표되고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입법을 많이 하잖아요. 예. 음, 뭐 그러는데 이제까지는 뭐 그것이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음. 그들만의 영역이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뭐 했고 이제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 책을 보고 어떤 그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여기서 이제 자꾸 음, 이 마이클 샌델이 주장하는 게 인민 주권이라고 그랬는데 많은 그 사람들이 이러한 정의를 이제 내려야 된다는 거죠. 같이 참여해서 어떤 음. 토론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정책의 기본은 이제 어떤 뭐 도덕이고 어떤 정의고 그러는 기준이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어떤 뭐 그들만의 국회들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저 행정가라든지 그들만이 아닌 인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하여튼 이런 그 많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주입시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근데 이제 이 그런 문제는 이런 감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사람이 사회 구성원들이 이, 우리가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든지 지향점을 찾아간다면은 그 자체는 과정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 결정이 그 사회 구성원들의 수준에 의해서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수로 하니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내지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심사숙고한 또 저, 정치적인 정당성, PC라 그러죠. 이런 것에 의해서 분쟁이 가장 최소화되고 내지는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설명력이 가능한 것 이런 것에 대한
그것이 또 상대적으로 결여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또 칸트가 말하는 절대적인 도덕론, 절대적인 정의론을 따져가기에는 현실하고는 또 거리가 좀 있다. 그리고 결국은 정의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근본적인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정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이클 샌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내가 보는 이 포스트 할 때는 정치적인 정의,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유한한 자원을 배분하고 그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것, 그런 것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공리주의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차니 쌤, 이 책을 읽은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아, 네. 저는 이 책을 제가 일하는 그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이 책을 또 읽었다고 또 꼽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 책 내가 안 읽었는데 유명한 책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책을 제가 좀 빌려달라고 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좀 방대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놓칠 수 없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뒤로 못 넘어가는 어렵지는 않은데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고 이렇게 막 머릿속에 하려니까 좀 어렵고 좀 힘든 과정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었고 내가 모르는 것을 좀 많이 열어주는 그동안 생각했던 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사회학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지 굉장히 반짝반짝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 책에서 자기한테 이제 특별히 감동적인 뭐 구절이라든지 내용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저부터 먼저 얘기하자면은 167페이지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칸트에 대한 얘기였는데, 우리가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점에서 벤담은 옳았다. 하지만 쾌락과 고통이 우리의 통치권자라는 그의 주장은 옳지 않다. 칸트는 이성이야말로 적어도 때로는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성이 우리의 의지를 통치할 때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욕망에 조종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까 뭐 병건 쌤도 좀 얘기를 하던데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게 과연 우리의 의지가 이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칸트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럴 수 있다, 뭐 하여튼 강의를 이야기했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역시나 뭐 우리가 이성에 정말 지배를 받는다면 걱정이 조금 많은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지가 이성이 아니라 사실 감정에 많이 이제 좌우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감성, 오케이. 예, 감성에. 그리고 우리의 이제 이성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뭐 그러는 건데, 이성을 한다 할지라도, 하여튼, 그래서, 야, 칸트는, 예, 하여튼, 칸트는 뭐 자기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또 범위는 어렵지 않을까, 뭐 하여튼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예, 병건쌤 뭐 생각나는 뭐 내용이나 뭐 이런 거 저는 있으면. 이제 존 롤스의 사실 기본적으로 존 롤스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제가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제시했던 몇 가지 이제 정의론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제가 참 시사하는 바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시연하는 방식에 롤스의 정의론 중에 이 사회가 시장주의자, 그리고 자유시장인 사회에서 우리나라 같이,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성취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정의에 부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평등해야 되겠지만, 그 평등을 구현하는 방식은 기회의 평등으로 시연이 돼야 된다.
평등 자체가 그 능력의 차이가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 똑같아야 된다라고 결과가 똑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주고 그 평등이 그 기회의 평등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뭐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똑같은 내용이겠죠. 차이가 발생하지만 그때 그걸 보정하는 방식이 차등 적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그걸 보정을 하는데 그 차등 적용 원칙이 가장 약자에게 베네핏을 주는 방식이 돼야 도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그것이 정의에 가까워진다는 말에서 저는 상당히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가진 자라든지 힘 있는 자의 차등이 아니라 그 차등 원칙을 수용할 때는 가장 약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의 차등 적용이 도덕적으로도 맞고 사회 시스템에도 적용이 맞아야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인스파이레이션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글쎄 방향성에 대한 이 책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지향점이 이런 것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찬이쌤, 예. 생각나는, 감동되는 구절 좀 얘기해 주시죠. 감동되는 거는 막힌 말하는데, 인종적 우대 정책에서, 옛날에는 인종적을, 우대 정책을 하면, 처음에는 이게 괜찮았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몇십 년이 흘러서 그렇게 인종을 차별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인종을 우대하면 이렇게 백인이면서 좀 이렇게 가난한 축에 속하고 좀 이렇게 형편이 넉넉지 않은 홈스키니까 뭐 여자 한 명이 대학을 떨어졌잖아요. 홈스키인가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법원에다가 그걸 냈는데 이제 결국에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종적 우대 정책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이렇게 했을 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막 보면서 다양성과 여러 가지 뭐 대학의 뭐 기여 입학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봤는데 굉장히 그 부분들이 그 논리가 저한테는 많이 다가왔고 뭐 괜찮게 생각됐어요. 제가 그 부분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걸 따라가다 보면 이상하게 그걸 누가 얘기했죠? 인종 우대 정책은? 이것도 롤스가 얘기했나? 이것도 하트가 롤스가 얘기한 거죠? 이야기- 롤스가 얘기했죠. 아무튼 그 롤스가 사람의 이야기고. 논리에 이렇게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맞아 이러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로널드 두원키라는 사람이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그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인종을 고려하다 보면 어떤 거는 백인이 60% 돼야 된다 그런 말도 있었거든. 그런 지역도 있었어요. 이 안에서는. 근데 그것도 왜 백인이 60% 돼야 되지? 다른 사람이 60% 되면 안 되나? 근데 그걸 잘 살펴보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인종을 고려하는 것도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롤스가 잘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수의 우대 정책은 중요한 전문직에서 다양성 증대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라는 사실은 사회적 유용한 특성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이제 뭐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이라는 사람들이 더 들어왔을 때 그 다양성이 증대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대학이나 그런 자기가 그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좋아진다. 직장이 좋아지거나 더 많이 좋아진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인종우대는 누구를 모욕하거나 부정적으로 낙인 찍지 않는다. 그래, 이 말이 되게 많이 와닿습니다. 좀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종적 차별주의는 그 평등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고착화 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는 아까 롤스가 이야기했던 차별주의가 제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수반된다면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는 그런 논리 안에서 그 말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인종적으로 우대한다고 해서 이제 흑인들은 벌써 이제 힘들 때 다 지나갔잖아요. 그 위에서 이제 흑인들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 흑인들을 우대한다고 해서 백인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가? 그러면 그 사람들의 뭐라고 돼 있죠? 그게? 그 뭐라고 책임지는가? 윗사람이 한 걸 내가 책임지는가?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읽긴 읽었는데, 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자세하게 제가, 경력금, 노력, 그래서 막 뭐 있었지? 도덕적 자격? 어디 간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물론 그때 이제 흑인들이 그때 박해받을 때 그때하고는 다르지만 지금 이제 굉장히 세월이 한 100년 정도 흘렀지만, 지금의 이제 인종적 우대 정책은, 어,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 깨부수는 좀 이상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 권리를, 어, 누구를 모욕하거나 부정적으로 짓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것이 이종적 우대 정책이 아니다. 이제 이걸 롤스가 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네, 잘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예,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예. 예, 저도, 예. 어쨌든, 뭐야, 이 사회의 온갖 기본적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한 경쟁 사회를, 그걸 제한하는 시스템이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 그렇죠, 자체는 그렇죠. 기본적인 왜곡이죠. 예, 예. 기본적인 왜곡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제도를 하는 거죠. 제한을 주는 건데, 그 제도가 선이냐 아니냐, 정의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외국이라고요? 법이? 모든 종류의 제도는 예. 현상을 그대로 놓아주고 그대로 굴러가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 그 자체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게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말하면 음. 왜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정책의 그냥 왜곡, 흘러가지 않게 예, 한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그렇게 한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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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정책의 왜곡이라고 표현하는 게 예, 적지 않을까. 예,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시장에 그, 맡겨놓지 않고 어느 방향을 딱 그렇죠. 생각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렇죠. 그 정책의 이해됐습니다. 네, 왜곡이죠. 네. 기본적으로 네. 제도는 정책의 왜곡이라는 전제를 생각하고요. 음, 어, 저, 이 정의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쌤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으니까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가 있는 건. 그런데 누구도 절대 불변한 정의가 존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존재할 수 음, 있을까? 만약에 신이 이게 정의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이미 정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네, 네. 가까이 가도록 서로 이제 마음을 합의를 하는 거죠. 힘들어요, 그 정의라는 게. 아까 네. 제가 말하다 말은 게 그거예요. 제가 단어 생각났는데,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서, 그러니까, 흑인들이 옛날에 굉장히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노예를 살았는데, 그게 이제 과거의 잘못 보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없는데, 왜 지금 와서 이제 백인들이 지금 그 흑인들을 괴롭힐 것도 아닌데 왜 보상을 해야 되느냐.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까. 네.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네. 네. 근데 현실은 지금의 흑인들은 그 조상들이 힘없고 약자였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하고 그래서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네. 아까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은 모든 그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기회의 평등을 갖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그 존 로크가 롤스. 롤스가 이야기한 어, 기회 평등에 부합하는 방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은 조금 음, 하고요. 음, 기본적으로 저는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공리주의자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칸트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정의, 내지는 도덕적인 정의에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저도 한 구절 또 이제 소개한다면은 이제 243페이지 이제 존 롤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TV 스타 같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네, 스포츠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버는데 이제 이러한 그 임금 격차는 공정할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롤스의 견해대로라면 그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조세 및 재분배 시스템이 작동하는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오케이. 만약 그렇다면 레터먼과 주디 판사는 그들이 올린 소득을 가질 권리가 있다.
TV 스타에게 막대한 돈을 주는 사회에 살게 된 것은 행운이지 그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 어차피 뭐 다 뭐 누구나 이제 도전해서 결국 된 거 아니에요. 뭐 우리한테도 뭐 글쎄요 기회가 없다고는 할 수 없었죠. 기회가 있었는데 뭐 기업가가 되고 뭐 TV 스타가 되고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해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들이 뭐 엄청난 돈을 받는데 상당히 이제 배가 아프고 사실 치과에 요새 다니는데 그때 너무 그냥 세게 부르니까 엄청 배 아프더라고.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돈을 그냥 막 박박 긁나?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들면서 되게 좀 그런 그 뭐 뭐랄까요? 손해감이 이렇게 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고소득자에게는 거의 이제 그러니까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월급의 반을 까버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도 반을 까버리니까 엄청나게 까지는 거죠. 적게 벌고 뭐 적게 버는 대로 반 하고 그러는데 그곳이 어떻게 용인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렇게 본 게 이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런 행운을 얻은 것은 많은 고소득을 얻게 된 것은 이 사회의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그들에게 도와준 거지. 그 도와준 거기 때문에 그 행운에서 그만큼 많은 것을 빼도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유럽에서는 이제 그것을 인정을 해요. 이 사람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들은 뭐 대학교도 공짜지, 뭐 의료비도 공짜지, 뭐 그러니까 나라로부터 혜택을 받았으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내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뭐 대학교 뭐 진짜 어렵게 그냥 막 응? 나도 나쁘고 저기 대학교 끝나고 나서 막 5년 동안이나 갚은 건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했는데 대학에서 내 돈을 뺏어간다? 그럼 상당히 손해감을 가지거든요. 하여튼 이런 그 레터 롤스의 그 어떤 주장이 뭐 좋은 얘기죠. 이게 공평주의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 롤스의 주장이 공평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일단은 나한테 뭔가 혜택이 있어야만이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공평하라고 그래서 공평해야 된다 그러면 뺏는 거밖에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거에 좀, 대한 것을 덧붙이자면, 네. 정보화 쌤이 덧붙이자면, 그게, 거기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말이 짜증나게 만들고 있는데, 서로 몰라 결혼이.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부모를 만났고, 좋은 교육 환경을 만났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좋은 유전자를 가졌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돈을 벌고 싶은 창의적 아이디어나 좋은 습관, 자기의 의지적인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런 환경이, 그러니까 달리기 선상에서 앞에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은 약자들 뒤에 있었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 못 버는 사람은 맨날 하루에 딱 정해진 만큼만 못 벌고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